조폭들은 승복을 입은 그녀를 얕보고 겁탈하고 저를 부수려 했지만 그녀는 사실 전설적인 인간 암사료원이었습니다. 절에서 불경을 외우고 조용히 살아가던 여승, 복수를 위해 악귀들을 죽여나가는 잔혹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고요를 먹고 사는 산사에 쇳소리가 섞인 욕설이 흙탕물처럼 튀었다. 2절, 오늘부로 우리 거다. 당장 부처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기 전에 땡중들은 알아서 꺼지라고. 육중한 몸에 용 문신을 새긴 사내들이 법당 앞까지 밀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약물에 절어 인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흉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 앞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막아선 것은 잿빛 승복을 입은 비구니 지수였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산사의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웬만한 장정 서넛은 얼어붙게 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기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더는 무례를 범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인연이 중대가리가 돌았나. 가장 앞장섰던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지수의 몸이 바람처럼 흔들리더니 사내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역!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의 몸은 허공에 붕 떴다가 대돌 아래로 처박혔다. 지수는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방금 전과 똑같은 합장한 자세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들 뒤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날카로운 하이힐, 붉은 립스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얼음장 같은 눈빛. 그녀는 이 아수라장의 주인이자 서울밤의 세계를 움켜쥔 신흥 조폭 보스, 최유라였다. 웬 소란이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부하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기를 텄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그를 제압한 비구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켰다. 유라의 시선은 비구니의 고요한 얼굴, 그리고 소매 밖으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손목의 작은 흉터에 머물렀다. 10년.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흉터. 박지수. 최유라의 입에서 모래알처럼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수의 평온하던 호수 같은 눈동자도 거센 풍랑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조폭 보스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자신의 반쪽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이름. 최유라.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명은 부처의 제자가 되어 다른 한 명은 악마의 여왕이 되어 그들의 재회는 또 다른 비극의 서곡인지 아니면 뒤늦은 구원의 시작인지 산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10년 전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레전드 콤비. 모두가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박지수는 신의 영역에 닿은 저격수이자 고유한 물처럼 움직이는 암살 기술의 대가였다. 그녀는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전장의 흐름을 바꾸었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존재는 소리 없는 죽음 그 자체였다. 최유라는 불꽃 같은 돌격대원이자 모든 종류의 무기를 제 몸처럼 다루는 백병전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곳에는 파괴와 선멸만이 남았다. 그녀는 부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고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 성격도 주특기도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수의 냉철한 판단력과 유라의 폭발적인 행동력이 결합되었을 때 그들이 뚫지 못할 적지는 없었다. 그들의 등 뒤는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였고 그들의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였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언제나 햇살처럼 맑게 웃는 막내 후배,
한소희가 있었다. 소희는 이제 막 부대에 들어온 신참이었지만 두 사람을 친언니처럼 따랐다. 그녀는 지수의 고요함을 존경했고 유라의 뜨거움을 동경했다. 소희에게 두 사람은 닿을 수 없는 별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세 사람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두 선배님은 정말 괴물이십니다. 어쩜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소희의 찬사에 유라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헝클었다. 이 녀석아, 완벽은 무슨. 저 얼음 공주 옆에 붙어 다니려니 내가 이 고생이다. 지수는 말없이 웃으며 두 사람에게 물통을 건넸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국가의 살인 병기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평범한 자매와도 같았다. 이번에 포상 휴가 나온다던데 우리 셋이서 바다나 보러 갈까? 동해 바다. 시원하게. 유라의 제안에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정말입니까? 와, 저 바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잠자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유라와 소희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향하는 동해 바다가 그들의 운명을 집어삼킬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될 줄은. 양양의 여름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20대 아가씨들처럼 꾸민 세 사람은 모든 것을 잊고 자유를 만끽했다. 하얀 모래사장을 맨발로 달리고 차가운 파도에 몸을 던지며 아이처럼 웃었다. 지수조차 평소의 무표정을 벗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문제는 그날 밤 해변가의 작은 술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술집 사장인 박성도와 그의 동생들을 만났다. 박성도는 서핑을 즐기는 호탕한 청년처럼 보였고 그의 동생들은 유쾌하고 친절했다. 그들은 세 사람에게 자신들이 직접 담갔다는 과일주를 권했다. 이야, 미녀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건 저희가 대접해야죠. 이거 마시면 기분 확 좋아질 겁니다. 지수는 본능적인 경계심에 술잔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오랜 군 생활에 지쳐있던 유라와 세상 물정 모르는 소희는 그들의 과장된 친절에 경계를 풀고 말았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해맑게 웃으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유라도 호탕하게 잔을 부딪혔다. 지수는 마지못해 입술만 살짝 죽였다. 술은 달콤했지만 그 끝맛은 이상했다. 혀가 아릿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 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가 유라와 소희를 말리기도 전에 두 사람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풀려가고 있었다. 선배님 머리가 빙빙 돌아요. 소희가 비틀거리며 지수의 어깨에 기댔다. 유라 역시 혀가 꼬인 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테이블에 쓰러졌다. 박성도의 얼굴에서 호탕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의 교활하고 추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약효가 도는군. 그가 손짓하자 술집 구석에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은 욕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소희를 부축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이 솜처럼 무거워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신 양은 극소량이었지만 그들이 술에 탄 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육체를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마약이었다. 걱정 마, 아가씨. 오늘 밤 우리가 아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박성도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쓰러진 유라의 뺨을 쓰다듬었다. 지수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으로 허리춤에 있던 작은 호신용 나이프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소희의 가녀린 몸이 짐승 같은 사내들의 손에 들려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안 돼, 소희야.
지수의 절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낙원인 줄 알았던 그곳은 사실 지옥의 문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지수의 의식은 끈적한 늪에 빠진 듯 떠오르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짐승들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유라의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희의 처절한 비명이 뒤섞여 웅웅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술집의 지저분한 창고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바로 옆에는 유라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일어났나, 독한 년. 박성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뒤에서는 옷이 모두 찢겨나간 채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희의 모습이 보였다. 소희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훈련으로 통제해왔던 살기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크아악! 그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묶인 몸을 발악하듯 비틀었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다. 그녀를 묶고 있던 낡은 밧줄이 비명을 지르며 끊어졌다. 이 인연이! 박성도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수는 그대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은 분노한 맹수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박성도의 팔을 꺾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내렸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소란에 유라가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본 그녀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지수보다 더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조폭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약에 취해 있었고 맨몸이었다. 상대는 수가 너무 많았다. 결국 두 사람은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 아래 다시 쓰러졌다. 이 독한 년들 죽여버려. 박성도가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쏠려있지 않던 창고 구석에서 소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지수와 유라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창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저 년 잡아. 하지만 소희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어두운 해변을 가로질러 검은 파도가 울부짖는 밤바다로 그대로 몸을 던졌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배님들 죄송해요. 소희야. 지수와 유라의 절규가 밤바다의 포효 속에 공허하게 묻혔다. 소희의 죽음은 두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살이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가 되었다. 박성도 일당은 소희가 자살하자 겁을 먹고 그들을 풀어준 뒤 도망쳤다. 지수와 유라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리새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놈들을 내 손으로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들은 타령했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박성도의 술집을 급습했다. 그곳에 남아있던 조무래기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두 악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수는 소리 없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한 명씩 목뼈를 꺾어버렸다. 유라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머리를 부수고 팔다리를 분질렀다. 술집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도살장이 되었다. 그들은 박성도와 그의 동생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다. 놈들은 마약과 여자들을 끼고 호화로운 별장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지수와 유라는 어둠을 틈타 별장에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옥의 실체를 보았다. 박성도는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마약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었고
그 별장은 마약을 유통하고 젊은 여자들을 착취하는 범죄의 소굴이었다.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신이 되었다. 지수는 외부 경비를 서던 놈들의 숨통을 끊었고 유라는 별장의 전력을 차단했다. 암흑과 혼란 속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어둠 속에서 총을 찾아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비명과 함께 목숨이 하나씩 꺼져나갔다. 지수는 총을 쓰는 대신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남은 박성도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울며 불며 목숨을 구걸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 위에는 더 큰 조직이. 닥쳐. 유라가 그의 입에 차가운 총구를 쑤셔 넣었다. 지옥에 가서 소희에게 직접 빌어. 탕! 마지막 총성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별장을 완전히 장악한 헌병대가 들이닥쳤을 때 지수와 유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시체 더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영혼 또한 죽어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탈영, 민간인 학살. 그 어떤 참작의 여지도 없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유라는 판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저 쓰레기들을 죽일 겁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각각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한때는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부서진 칼날이 되어 차가운 감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전설은 끝이 났고 지독한 악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여자 교도소의 시간은 느리고 탁했다. 똑같은 회색 벽, 똑같은 쇠창살, 똑같은 절망의 냄새. 박지수와 최유라는 같은 죄수복을 입고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전혀 다른 감옥에서 보냈다. 박지수의 감옥은 그녀의 내면에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의 손에 죽어간 수십 명의 얼굴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텅 비어있던 소희의 눈동자. 피의 감각이 그녀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괴로웠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 과연 정의였는가?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오는 한비군이 스님이 넣어준 불교 서적들이었다. 처음에는 의미도 모른 채 글자만 좇았지만 업보와 윤회, 참회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죽인 것은 적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매일 새벽 4시면 칼같이 일어나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참선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다스렸다. 과거에는 살인을 위해 단련했던 육체를 이제는 자신의 들끓는 분노와 살기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부드러워졌다. 모든 동작에 힘을 싣는 대신 힘을 흘려보내는 법을 익혔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무술이 아니라 죽기 위한 수행이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폭력적인 과거를 죽이고 있었다. 최유라의 감옥은 그녀의 바깥에 있었다. 그녀에게 교도소는 반성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노했다. 박성도 같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그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10년은 그저 더 큰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와 주먹을 사용했다. 교도소의 흉악범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왕처럼 군림했다. 그리고 죄수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어둠을 배웠다.
마약 조직의 생리, 자금 세탁의 방법, 부패한 권력과의 연결고리.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범죄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10년 뒤 자신이 정복해야 할 왕국의 지도였다. 두 사람의 길은 그렇게 갈라졌다. 같은 감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지수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유라는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복수심을 단련했다. 지수가 불경을 읽을 때 유라는 범죄자들의 회고록을 읽었다.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유라가 경멸하듯 물었다. 부처가 소희를 살려줬나? 이 길은 나를 위한 거야.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끊겼다. 한때는 서로의 심장 소리까지 읽어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같은 날 두 사람은 교도소 문을 나섰다. 10년 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한 명은 산으로, 다른 한 명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들은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각자의 지옥을 향해 말없이 걸어갔다. 세상은 박지수를 잊었다.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군들의 탈영과 복수극은 그저 한때의 자극적인 가십으로 소비되고 잊힌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비군이 스님이 말해주었던 지리산 깊은 곳에 있다는 작은 암자를 향해서였다. 그녀의 걸음은 순례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발에 박힌 피의 족쇄를 풀어내는 고행의 길. 그녀는 낡은 운동화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었고 마침내 눈 덮인 산사의 일주문 앞에 다다랐다. 암자의 늙은 주지 스님은 그녀의 행색이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노승의 눈에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보였다. 이곳에는 부처님도 신령님도 없다. 그저 길 잃은 중생들이 잠시 바람을 피해가는 낡은 처마가 있을 뿐이니 머물고 싶거든 그리하거라. 그날부터 박지수는 지수 스님이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일. 그 고요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옥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장작을 패는 도끼의 날카로운 날에서 사람의 목을 베던 군용 나이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고요한 산사의 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그녀는 총성처럼 반응하며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전장이었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악마와. 그녀는 매일 밤 달빛 아래서 홀로 무술을 연마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살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모든 살인 기술을 역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적을 파괴하는 대신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유술로. 심장을 꿰뚫는 대신 상대의 길을 제압하는 점혈법으로. 그녀의 무술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춤사위처럼 변해갔다. 그것은 자신을 지배했던 폭력의 기억을 스스로의 의지로 다스려 나가는 처절한 의식이었다. 그렇게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조금씩 옅어져 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과거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과거의 노예가 되는 법에서는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부서진 칼날을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묻고 있었다. 최유라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칼을 갈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바탕으로 서울 밤의 세계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북을 기반으로 한 중소조직 흑사파였다. 그들은 박성도가 몸담았던 조직의 하부 세력이었다.
유라의 방식은 무자비하고 영리하며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먼저 흑사파의 자금줄을 파고들었다.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과 사채업의 허점을 찾아내 막대한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유능한 칼잡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정면으로 흑사파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신으로 흑사파 보스와 핵심 간부들이 모여있는 비밀 아지트로 쳐들어갔다. 그날 밤의 싸움은 뒷골목의 전설이 되었다. 쇠파이프와 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조폭들 사이를 유라는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최정의 살상 기술을 길거리의 싸움에 맞게 완벽하게 변형시켰다. 상대의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노리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싸움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10년간 굶주렸던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흑사파 보스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박성도를 기억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놈에게 마약을 대주던 내 놈들의 윗선. 그놈들 이름 지금부터 하나씩 불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그녀는 흑사파를 완벽하게 접수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위를 향해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밤의 여왕이 되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엎드렸고 그녀의 손에는 막대한 돈과 권력이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웃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밤바다에 잠긴 소희의 마지막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삶의 목적이었지만 결코 기쁨을 주지는 못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지수가 머무는 산사는 최유라가 진행하는 거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알박기 땅이었다. 유라는 이곳에 최고급 리조트와 카지노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녀의 복수 자금을 마련해줄 거대한 돈줄이었다. 그녀는 당연히 그 낡은 절에 자신의 옛 동료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라의 부하들이 지수에게 제압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는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박지수,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유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일말의 배신감마저 섞여 있었다. 너는 감히 모든 것을 잊고 이런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곳은 내 집이다. 지수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내 집에 허락 없이 발을 들였다. 집? 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겨우 이런 낡아빠진 절간이? 우리가 함께 피 흘렸던 전장은 잊었나? 소희의 마지막 비명은 잊었냔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이곳에서 참회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복수를 핑계로 과거에 우리를 죽인 놈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닥쳐. 유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의 평온함이 자신들의 피 묻은 과거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현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전부 쓸어버려. 유라의 부하들이 일제히 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지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급소를 눌러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무술에는 살기가 없었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려는 차가운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라의 눈이 이글거렸다. 저 기술, 저 움직임 나약해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해졌잖아. 그녀는 직접 나섰다. 두 여자의 싸움은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격렬했다.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상대의 다음 움직임, 숨쉬는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유라의 공격은 불꽃처럼 거셌고 지수의 방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주먹과 발이 허공에서 수없이 교차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분노와 원망,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처절한 대화였다. 싸움은 승패 없이 끝났다.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다 말없이 차를 돌려 떠났다. 그날 밤 지수의 처소에 작은 쪽지가 날아들었다. 유라가 보낸 것이었다. 내일 자정, 남산타워. 혼자 와라. 그곳은 그들이 군인이던 시절 첫 휴가를 나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았던 추억의 장소였다. 다음 날 밤 지수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유라는 난간에 기댄 채 화려하지만 쓸쓸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전하네, 이 풍경.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여전하네, 너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유라는 몸을 돌려 지수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지수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성도는 꼬리에 불과했어. 그놈들 뒤에는 이 나라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있어. 소희를 그렇게 만든 진짜 원흉들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조폭 보스가 된 것도 재개발을 하는 것도 전부 그 카르텔의 심장부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 내가 필요해, 지수야. 유라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손이었다. 다시 예전처럼 레전드 콤비로 돌아가는 거야. 나와 함께 그놈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자. 소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유라야, 그건 복수가 아니야. 그저 또 다른 살인일 뿐이야. 내 손에 피를 묻힐수록 내 영혼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라고. 그럼 어쩌라고?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처럼 불경이나 외우면서 소희를 잊고 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잊은 적 없어. 지수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나는 매일 밤 소희의 얼굴을 떠올려. 그 아이가 마지막에 어떤 표정이었는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멈춰야 하는 거야. 이 증오의 연쇄를 우리 손으로 끊어야만 해. 두 사람의 신념은 평행선이었다. 유라에게 정의는 응징이었고 지수에게 정의는 구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절 포기 못해. 그 복수 나도 못 말려. 그들은 다시 적이 되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는 한 몸이었던 영혼이 완전히 다른 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유라와의 만남 이후 지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대로 유라를 내버려 두면 그녀는 파멸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절, 유라가 그토록 절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곳에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상 앞에 앉아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잿빛 승복을 벗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 그림자가 깨어났다. 그녀는 707 시절의 기술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산사를 빠져나와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유라의 조직,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실체였다. 그녀는 한 마리의 뱀처럼 움직였다. 유라의 조직원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대화를 도청했다. 재개발 시공사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내부 자료를 빼냈다. 그녀는 다시 전장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이다. 며칠간의 잠행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다. 유라가 재개발하려는 그 산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동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은
바로 그 동굴을 동남아에서 밀수한 마약을 보관하고 전국으로 유통하는 비밀 물류 허브로 사용하고 있었다. 재개발은 그 동굴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위장막이었다. 유라는 복수를 위해 카르텔의 돈줄을 차지하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르텔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 그들의 아지트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모를 것이다. 알았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테지.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유라는 지금 호랑이 굴의 입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하이에나와도 같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재개발을 강행하는 순간 그녀와 그녀의 조직은 카르텔의 본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지수는 갈림길에 섰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유라가 자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뛰어들어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옛 동료를 구할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녀는 10년 전 소희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10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707 시절 그들의 직속상관이었던 강태준 팀장의 번호였다. 박지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건 상대는 과거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군법무실이 아닌 그들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었던 707 특임대의 전설 강태준 팀장이었다. 그는 이제 국정원의 비밀부서를 이끄는 국가의 가장 깊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낡은 여관. 변장한 채 나타난 지수와 10수년은 더 늙어버린 강태준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다. 지수는 담담하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보고했다. 산속의 지하 동굴, 마약 카르텔 천성궁의 존재, 그리고 그 중심에 최유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강태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탈영병이자 전과자인 내 말을 믿고 국가의 자원을 움직이기라도 하라는 건가?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지수와 최유라, 두 사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부장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닙니다. 박성도 같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대한 악의 뿌리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싸움에 최소한의 방관자이자 증인을 세우러 온 것뿐이었다. 그녀가 여관을 떠나기 전 강태준이 나직하게 물었다. 최유라는 그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아니요. 알려줄 생각은? 지수는 대답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유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의 유라는 진실을 감당하기보다 그것을 이용해 더 큰 파멸을 향해 달려갈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대신 그녀는 유라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유라의 사무실 책상 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탄피 하나와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 사는 부처의 자리 밑에서 이빨을 드러낸다. 그것은 10년 전 두 사람이 적진에 침투하기 전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던 그들만의 암호였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지수. 그녀가 보낸 경고였다. 내가 건드리는 그 산 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적이 있다. 유라는 분노했다. 감히 중대가리가 된 년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박지수는 절대 허튼 수작을 부릴 여자가 아니었다. 당장 그 절이 있는 산 주변의 모든 정보를 다시 긁어모아 땅속까지 파헤쳐서라도 뭐라도 찾아내. 유라의 섣부른 움직임은 잠자던 뱀의 꼬리를 밟은 격이 되고 말았다.
최유라의 조직이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거대한 마약 카르텔 천성궁의 신경망이 마침내 반응했다. 자신들의 심장부, 지하 마약 공장의 존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천성궁의 수장, 그 실체마저 베일에 쌓인 교주 성현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두 개의 세력을 동시에 제거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 하나는 자신들의 금맥을 건드린 신흥 조폭 보스 최유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에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산 중턱의 낡은 절간.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산을 올랐다. 그들은 천성궁이 자랑하는 최정의 암살단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총, 그리고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고요한 산사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불이었다. 암살단은 사찰 곳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목조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잠들어 있던 늙은 스님들과 지수는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눈을 떴다. 스님, 이쪽입니다. 지수는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은 노스님들을 둘러엎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 암살단은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모든 이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단검이 날아들고 소음기를 낀 총구가 불을 뿜었다. 그 순간 박지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렸던 평화와 속죄의 탑이 눈앞의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자비의 빛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10년 전 그날 밤 핏빛 복수를 맹세하던 특임대 요원의 차가운 살기가 되살아났다. 네 이놈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타는 대들보 하나를 뜯어내 무기 삼아 암살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는 무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707의 살인 기술이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춤추는 흑색의 사신과도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들보는 거대한 칼처럼 암살자들의 뼈와 살을 분리했다. 그녀는 화마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자신의 성역을 침범한 악귀들을 자비 없이 찢어발겼다. 싸움이 끝났을 때 지수는 시체 더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잿빛 승복은 피와 재로 얼룩져 더 이상 성직자의 옷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붉은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평화로 가는 길은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 이제 남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복수의 길뿐이었다. 산불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타다 남은 잿더미가 된 절의 사진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산은 부처의 자리 밑에서 이빨을 드러낸다. 박지수의 경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방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라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불타버린 산사로 향했다. 그곳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이 검게 그을려 흉측한 뼈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한가운데에 지수가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승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검댕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자신의 섣부른 행동이 결국 지수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불태워버린 것이다. 미안하다. 유라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지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탄 재처럼 메말라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그놈들의 피뿐이니까. 그녀는 유라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지난 밤 암살자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하나를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그것은 천성궁의 표식이 새겨진 은으로 만든 작은 뱀 모양의 단검이었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그토록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조직의 상징이었다. 내가 찾던 놈들이야.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놈들이 내 적이기도 하고.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10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스님과 조폭은 없었다. 더 이상 속죄와 복수라는 다른 길도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향한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피 묻은 동맹이 다시 맺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지? 유라가 물었다. 찾아가야지. 지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그놈들의 목을 베고 난 다음이다. 그날 이후 유라의 비밀 아지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준비 본부가 되었다. 지수의 군사적 지성과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유라의 자금력과 실행력이 결합되자 무적의 시너지가 폭발했다. 지수는 천성궁 암살자들에게서 빼앗은 단서들을 분석하여 마침내 그들의 본거지인 지하 동굴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도를 파악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용병들로 보호받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두 사람은 침투 계획을 세웠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다. 그들은 카르텔의 마약 운반 경로를 역추적하여 요새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환풍구를 통해 잠입하기로 했다. 미끼는 내가 선다. 유라가 말했다. 내 조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정문에서 대규모 소란을 일으킬 거야. 그놈들의 시선이 모두 정문으로 쏠린 사이 내가 환풍구를 통해 심장부로 침투해. 위험하다. 지수가 반대했다. 내 조직원들은 그들의 상대가 안 돼. 전부 죽을 수도 있어. 어차피 버려야 할 패들이었다. 유라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지. 너야말로 다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스님? 지수는 대답 대신 자신의 팔에 남아있던 707부대 마크의 낡은 문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작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시작되었다. 유라의 조직원들이 수십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요새의 정문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산 전체가 전쟁터처럼 총성과 폭발음으로 뒤흔들렸다. 모든 경비병력이 정문으로 쏠린 사이 지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파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올라 좁고 더러운 환풍구 안으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환풍구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미로와도 같았다. 그녀는 오직 기억하고 있는 설계도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나아갔다. 수많은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들을 그녀는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피해 나갔다. 그녀의 몸은 지난 10년간의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예민하고 정교해져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요새의 심장부, 거대한 중앙통제실의 환풍구에 도달했다.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문의 전투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옥좌처럼 생긴 의자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교주 성현이었다. 지수는 허리춤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세운 작은 단도를 꺼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지수는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깃털처럼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착지를 알아챈 조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교주 성현을 관찰했다. 성현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승복과 비슷한 흰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기묘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유혈낭자한 전투를 마치 흥미로운 영화라도 보듯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지수는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가장 가까운 경비원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윽하는 소리와 함께 2명의 목이 꺾였다. 그제야 조직원들이 침입자를 발견하고 경보를 울렸다. 드디어 오셨군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향해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기묘한 여유가 넘쳤다. 박지수 중사. 아니, 이제는 지수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려나. 10년 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저놈이 나를 알고 있다. 당신은 누구지? 성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얼굴 옆에 있던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의 얼굴 위로 홀로그램처럼 과거의 군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지수와 유라가 속했던 707부대의 정보 분석관이자 그들의 심리 상담을 맡았던 이현우 소령의 얼굴이었다. 몇 년 전 작전 중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기억납니까?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격 능력, 당신의 트라우마, 심지어 당신이 잠꼬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이현우, 아니 성현은 사실 국가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천재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공격성을 극대화하고 통제하는 신종 전투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고, 박성도에게 흘렸던 마약은 바로 그 약물의 실패한 프로토타입이었다. 소희의 죽음은 그에게는 그저 약물의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에 불과했다. 소희는 훌륭한 실험체였습니다. 덕분에 약물을 완성할 수 있었지요. 그 순간 지수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성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성현은 평범한 분석관이 아니었다. 그는 지수와 유라의 모든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완성한 전투 약물을 스스로에게 투여한 상태였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그는 지수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복수귀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미치광이 신의 싸움이었다. 지수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성현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느 쪽으로 피할지, 어느 타이밍에 숨을 쉴지까지. 지수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포기하십시오, 지수씨.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현이 지수의 목을 조르며 속삭이는 순간 통제실의 벽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유라였다. 그녀는 정면을 돌파하여 기어코 이곳까지 뚫고 들어온 것이다. 오랜만이네, 이현우 소령. 아니, 개자식아. 유라의 손에는 두 자루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제 싸움은 2대1이 되었다. 레전드 콤비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지수와 유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완벽한 호흡으로 성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지수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발을 묶으면 유라가 그 틈을 파고들어 총알을 퍼부었다. 성현은 약물의 힘으로도 두 사람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렸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성현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통제실의 거대한 모니터에 서울의 심장부인 한강의 모습이 비쳤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한강 수원지에 풀어놓은 치명적인 신경 독가스가 살포된다. 1000만 서울 시민이 나와 함께 죽는 거야.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유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총을 쏘는 대신 성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수야, 어서 피해. 그녀는 성현을 끌어안은 채 통제실 옆에 있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하 수직 통로로 함께 몸을 던졌다. 그것은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었다. 유라야. 지수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직후 요새 전체가 흔들리며 자폭 시퀀스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태준이 이끄는 707 특임대 본대가 요새로 들이닥쳤다. 지수가 미리 알려준 정보 덕분에 그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수는 무너져 내리는 요새 속에서 울부짖을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특임대를 이끌어 카르텔의 메인 서버와 마약 샘플을 확보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천성궁 카르텔은 뿌리째 뽑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 소탕 작전으로 기록되었다. 언론은 산사에서 벌어진 화재와 그 배후에 있던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를 대서특필했다. 그 과정에서 레전드 콤비의 이름은 철저히 기밀에 붙여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수는 강태준을 만났다. 최유라는 시신도 찾지 못했다. 강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이번 일에 대한 너의 공을 인정하여 모든 전과를 사면하고 새로운 신분을 주기로 했다. 원한다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몇 달 뒤 강태준에게서 비밀 서신이 도착했다. 그녀가 살아있다. 지하 통로 끝에 있던 강으로 쓸려 내려가 하류에서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현재 국정원 비밀시설에서 치료 중이다. 지수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였지만 더 이상 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잊은 텅 빈 인형과도 같았다. 지수는 결심했다. 속죄. 그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속죄는 불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지옥 속에서 부서져 버린 자신의 유일한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불타버린 산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화재의 진실을 알게 된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절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다. 지수는 그들 곁에서 묵묵히 석가래를 나르고 기와장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피가 아닌 흙과 땀으로 가득했다. 매주 주말이면 그녀는 산을 내려와 유라가 있는 요양시설로 향했다. 유라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마치 어미를 따르는 아기 새처럼. 지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었다. 걷는 법, 웃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 그녀는 유라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시간은 10년 전 그 여름 바다에서 멈췄던 행복의 시간으로 아주 천천히 되돌아가고 있었다. 1년 뒤 마침내 산사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법당 앞에는 한소희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그날 지수는 절을 찾은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파괴가 아닌 생명을 지키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산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태준과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얼굴을 한 유라였다. 유라의 기억은 아직 온전치 않았지만 지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강태준은 지수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새로운 위협이다. 천성궁의 잔당들이 해외에서 세력을 규합해 다시 국내로 잠입했다.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놈들이야.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임무가 주어졌다. 국가를 위한 그림자가 되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다. 어둠 속에서 길을 볼 줄 아는 유령이 필요해. 그것은 부탁이자 제안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으로 다시 피를 묻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라의 손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그 손을. 지수는 웃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평온하고 맑은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님이지만 동시에 전사였다. 자비와 심판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녀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석양이 지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소희의 비석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화신도 속죄의 성녀도 아닌 어둠 속에서 약한 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그들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